상상해보라. 실체적인 것을 생산하지 않고도 이익을 창출하는 강력한 상품이 있다. 너무나도 보이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매일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품. 바로 빚이다. 중립적인 금융수단과는 거리가 먼 빚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 전쟁을 자금을 조달하고 제국을 무너뜨리며 국가를 노예화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부를 조용히 고갈시켜왔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빚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설계했는지, 왜 우리 금융 시스템을 지배하는지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빚의 역사는 단순한 경제사가 아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 그 자체의 이야기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빚은 약속이다. 오늘 빌리고 내일 갚기로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 속에 금융 통제의 핵심인 이자가 숨어 있다.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미래를 이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사회는 이 개념과 씨름해왔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점토판에 빚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너무 많은 시민이 채무에 갇히면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주기적으로 빚을 탕감하는 빚의 해방을 시행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50년마다 빚을 탕감하라고 명한다. 이념은 단순했다. 빚은 위험했다. 통제되지 않으면 전체 인구를 노예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수세기의 역사를 빠르게 넘겨보면 엘리트들이 빚을 없애는 대신 무기화하는 법을 배웠음을 알 수 있다. 중세 유럽에서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과도한 이자 부과를 금지했다. 그러나 상인과 은행가들은 이를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들은 대출을 무역계약으로 위장하거나 대출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신용상품을 만들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메두치 가문과 같은 강력한 은행 가문들은 땅이나 군대가 아닌 대출을 바탕으로 제국을 건설했다. 그들은 왕과 교황, 상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금전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까지 얻었다. 부채는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권력의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었다. 진정한 변혁은 17세기 국가부채의 등장과 함께 찾아왔다. 네덜란드 공화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싸울 때 그들은 자국민에게 채권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했다. 투자자들은 정부 부채를 매입하고 이자를 수령하며 그 채권을 재산처럼 거래할 수 있었다. 갑자기 전쟁은 왕실 금고의 금은 보유량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미래를 팔아 무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네덜란드는 이 모델을 완성했고 곧 영국이 이를 모방했다. 1994년 잉글랜드 은행 설립은 국가 부채를 영구적 제도로 정착시켰다. 개별 대출자로부터 차입하는 대신 국가는 그 대출을 담보로 지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정부는 비상시에만 부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부채를 영구적으로 재융자하며 그 위에 의존해 살아갔다. 이 부채를 관리하는 은행가들은 왕실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부채는 사적 계약에서 국가 권력의 근간으로 격상되었다. 이유는 어마어마했다. 정부에 대출하는 것은 금융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였다. 정부는 채권자들에게 상환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때 왕을 파산시켰을 전쟁도 이제 무기한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들은 제국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더 많은 부채 기회를 창출했다. 완벽한 순환이었다. 국가들이 더 많이 싸울수록 더 많이 차입했다. 더 많이 차입할수록 채권자들은 더 부유해졌다. 18세기와 19세기에 이르러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의 채권 시장은 세계 금융의 심장이 되었다. 군대는 행군했고 배는 항해했으며 식민지는 정복되었고 이 모든 것이 차입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산업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일반인들도 이 순환에 편입되었다. 철도, 공장, 인프라 프로젝트는 채권과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신용으로 건설되었다. 노동자들은 부채로 운영되는 기업에서 임금을 받았고 그들 스스로도 주택, 도구,
결국에는 소비재를 구매하기 위해 차입했다. 부채는 경제생활의 모든 층위로 스며들었다. 20세기에 이르러 부채는 정부나 거물들의 도구만이 아니었다. 대중에 판매되는 일상적인 상품이 되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현대 생활의 전체 구조는 차입을 존재의 기본 상태로 정상화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천재성 혹은 숨겨진 잔혹함이 있다. 부채는 단 한 번만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매년 반복되는 이자 지급은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다수에서 소수로의 부의 이전이다. 한 번 사서 쓰는 제품과 달리 부채는 영구적으로 설계되어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 지불의 순환에 당신을 가둡니다. 30년 모기지로 산 집은 실제 가격의 두세 배가 됩니다. 월월 이월되는 신용카드 대금은 갚을 능력보다 더 빠르게 불어납니다. 약속으로 시작된 것이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채는 단순한 금융 거래가 아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공장도, 재고도, 원자재도 필요 없다. 시간 자체에서 부를 창출한다. 이를 가장 먼저 깨달은 암스테르담의 상인들, 런던의 은행가들, 월가의 금융가들이 현대 금융 시스템의 설계자가 되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제조하고 확장하며 생존을 부채에 의존한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부채는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생명선이 되었다. 국제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찬사받은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은 이 현실을 제도화했다.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은 위기나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자금을 대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고상한 수사 뒤에는 단순한 메커니즘, 즉 규율로서의 부채가 숨어 있었다. 국가들은 차입할 수 있었지만 채권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야 했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IMF는 대출의 구조조정 조건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가 경제 전체가 무엇을 삭감하고 무엇을 민영화하며 예산을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지 지시받았다. 부채는 단순히 수익을 내는 수단을 넘어 정치적 통제의 수단이 되었다. 과도하게 차입한 국가들은 주권이 훼손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들의 정책은 자국 수도가 아닌 워싱턴이나 바젤에서 제작성되었다. 수사 시우치는 안정과 성장을 위한 것이었지만 현실은 의존이었다. 동시에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는 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은행들은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가정에 직접 부채를 판매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중산층의 열망이 담긴 보석이 되었다. 한때 엘리트만의 전유물이었던 주택 소유가 갑자기 수백만 명에게 가능해졌다. 하지만 가족을 30년간의 상환 의무에 묶는 계약서에 서명해야만 가능했다. 자동차 대출, 가구 할부 계획, 그리고 결국 신용카드는 부채를 다른 상품처럼 마케팅되는 소비재로 변모시켰다. 심리적 변화는 엄청났다. 부채는 더 이상 부끄럽거나 드문 것이 아니었다. 번영에 참여하는 정상적인 방식이 되었다. 지금 사고 나중에 갚으라. 오늘을 즐기고 미래는 알아서 하라. 은행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금광이 없었다. 수백만 가구의 이자는 꾸준히 복리 수익을 창출했다. 정부에게는 임금이 정체되어도 신용으로 소비 수요를 부양할 수 있어 끝없는 성장의 환상을 만들어냈다. 기업에게는 아직 갖지 못한 돈을 쓰도록 유혹할 수 있는 꾸준한 고객 유입을 보장했다. 부채는 현대 자본주의의 숨겨진 엔진이 되었다. 그리고 실물 상품 판매와 달리 신용 판매는 무한히 확장 가능했다. 광산을 파거나 공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 서명과 계약서, 그리고 약속으로 돈을 창출할 권한만 있으면 됐다. 물론 위험은 전체 시스템이 확장에 중독된다는 점이었다. 은행들은 빚이 빨리 갚히길 바라지 않았다. 빚이 재융자되고 연장되길 원했다.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은행은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
정부 역시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차입이 더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치인들은 당장 혜택을 약속하고 그 비용을 미래 세대에 떠넘길 수 있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화폐 발행 권한을 통해 항상 충분한 유동성을 보장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부채는 더 이상 일시적인 다리가 아니었다. 금융 시스템의 영구적인 구조물이 된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 중독의 결과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호황기에 막대한 차입을 했다.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시절 금리가 급등한 석유 충격 이후 석유 달러를 재활용하려는 서방 은행들의 부추김을 받은 이들 국가들은 갑자기 대출 상환 능력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1982년 멕시코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부채 위기가 폭발했다. 해결책? IMF와 세계은행이 관리하는 더 가혹한 조건의 추가 대출이었다. 부채는 함정이 되었다. 생존을 위해 차입한 후 상환을 위해 다시 차입하는 악순환이었다. 이 과정마다 경제에 대한 통제력은 점점 더 상실되었다. 일반 시민들은 긴축, 인플레이션, 실업에 직면했다. 엘리트와 채권자들은 이자를 챙겼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금융업계가 부채 자체를 포장해 판매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기업 채권이 묶여 전 세계적으로 거래 가능한 증권으로 변모했다. 부채는 더 이상 차주와 대출자 간의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 자체로 상품이 되어 조각내고 분할되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다. 월스트리트는 상품 생산보다 부채 상품 설계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금융화, financialization라 불리는 이 과정은 신용을 현대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로 변모시켰다. 이익은 어마어마했다.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한 뒤 다음 대출로 넘어갈 수 있었으며 각 단계마다 수수료를 챙겼다. 위험은 분산된 듯 보였지만 실상은 다음 위기가 드러낼 때까지 숨겨져 있을 뿐이었다. 2008년 금융붕괴는 논리적 귀결이었다. 미국 주택 소유자들이 절대 채무 불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쌓아 올린 수조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부채는 현실을 넘어 과도하게 확장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다. 정부는 부실 채권 판매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개입한 것이 아니라 구제하기 위해 나섰다. 이는 시스템이 진정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평범한 가정들은 집과 일자리, 저축을 잃었다. 은행들은 구제 금융을 받았다. 그리고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부채 사용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증가했다. 부채가 초래한 바로 그 위기가 중앙은행 개입과 초저금리를 통해 더 많은 부채를 창출하는 구실이 되었다. 이제 부채는 단순히 수익성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세계 경제의 모든 부분이 빚에 의존했다. 정부의 재정 적자 충당, 기업의 자사주 매입 자금 조달, 가계의 생활 수준 유지. 지속적인 차입 없이는 시스템이 붕괴될 지경이었다. 빚은 모든 것을 지탱하는 상품이 되었다. 끝없이 판매되고 연장되고 부풀려질 수 있는 상품. 혁신도, 물리적 투입도 필요 없이 차입자의 신뢰와 정부의 보호만 있으면 되는 완벽한 사업이었다. 2008년 이후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유동성을 시스템에 쏟아부으며 이 비상조치가 안정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독을 더욱 부채질했을 뿐이다. 값싼 신용은 정부, 기업, 가게가 더 많은 차입을 하도록 부추겼다.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현재 글로벌 부채는 300조 달러를 넘어 세계 연간 경제 생산량의 3배 이상이다. 인류가 이토록 소수에 대해 이토록 많은 빚을 진 적은 역사상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빚의 산은 성장으로 미화된다. 정치인들은 GDP 증가를 강조하지만
그 대부분이 단순히 미래에서 빌려온 것임을 속으로 알고 있다. 부채는 너무나 당연시되어 우리는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20대 청년이 수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포장된다. 부부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서명하면 꿈이 실현된 것처럼 마케팅된다. 정부는 해마다 적자를 내지만 유권자들은 단기적으로 결과가 보이지 않아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 인플레이션은 상환을 가능케 하는 숨겨진 세금으로 사람들의 주머니 속 돈 가치를 조용히 깎아내리면서도 채무 시스템의 명목상 힘을 유지한다. 번영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레버리지가 레버리지를 겹겹이 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채무의 수익성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은행은 모든 대출의 이자를 받지만 동시에 채무 관리 서비스 산업 전체를 창출한다. 제융자, 채권 추심, 구조조정. 투자자들은 국가 채권을 사고 팔며 국가 전체의 신용도를 두고 거액을 벌어들인다. 헤지펀드는 부실 채권에 투기하며 파산한 국가나 위기에 처한 기업의 고통에서 이익을 취한다. 중립적 심판관이어야 할 신용평가기관은 누가 저렴하게 차입할 수 있고 누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관문이 된다. 부채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다. 약속이 가격 책정되고 거래되며 착취되는 시장 그 자체다. 이 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부를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모든 이자 지급은 채무자에서 채권자로의 이전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신용카드 대금과 모기지를 갚는 수백만 가구의 자금을 대형 은행과 투자펀드의 대차 대조표로 상향 집중시킨다. 부채는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회를 재편하며 불평등을 고착화한다. 자산을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을 사기 위해 저렴하게 차입하여 부를 더 큰 부로 증폭시킨다. 자산이 없는 자들은 고금리로 차입하여 상환의 악순환에 갇힌다. 부채는 금융 시스템에 의해 다듬어지고 정당화된 계급 분열의 거울이 된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탐구함에 따라 부채의 다음 진화는 이미 지평선에 보인다. 코드 수준에서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추적 가능하며 통제 가능한 화폐를 상상해보라.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 승인 또는 거절되는 대출,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금리, 즉각 집행되는 벌금. 많은 이에게 이는 효율성으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부채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효율성이란 채무자에게는 자유의 축소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상품이 디지털 시대를 위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는 대중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진 위원회와 회의에서 설계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 빚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단순한 진보의 도구나 현대 생활의 자연스러운 특징이 아니다. 빚은 의도적으로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상품으로 육성되어 왔다. 시간 그 자체를 돈으로 전환하고 개인의 희망과 국가의 고군분투를 상향 유출되는 이자 수익의 흐름으로 변모시키는 상품이다. 빚을 이해한다는 것은 금융적 자유가 시스템에 의해 주어질 수 없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시스템은 당신을 빚에 얽매이게 함으로써 번영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불안 차입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쉬운 신용의 약속을 의심하며 모든 대출 제한 뒤에는 당신의 미래로부터 이익을 창출하도록 설계된 기계가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패턴은 항상 존재한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부터 교회의 모기지, 네덜란드 채권 시장부터 월스트리트의 파생 상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는 똑같다. 빚은 채권자를 부유하게 하고 채무자에게는 부담을 주며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세상을 재편한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속임수는 우리가 이를 축하하고 진보라 부르며 차입을 번영으로 오인하도록 배운다는 점이다. 이 내용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역사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보여드리겠다.